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하게 된 서울대학교 고생물학연구실의 박진영이라 합니다. 오늘 제가 할 강연의 제목은 포유류를 만든 공룡입니다. 보통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가면은 공룡의 골교 화석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룡을 보면은 우리와 너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룡과 우리 포유류의 머나먼 조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의 왼쪽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공룡의 조상에 해당되고요. 오른쪽 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포유류의 조상입니다. 이 두 조상 동물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사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동물은 같은 종류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은 크기는 김밥 한 줄만한 굉장히 작은 동물인데요. 원시 양막류라고 부르는 동물입니다. 사실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 동물은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동물이었는데요. 이 동물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척추동물은 알을 물속에서만 낳았습니다. 근데 이 동물은 단단한 껍데기로 덮여있는 알을 낳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단단한 껍질로 덮여있는 알을 낳음으로써 이 동물은 육상 생태계로 진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파충류와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포유류는 모두 이 양막류라는 동물 안에 포함이 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원시 양막류로부터 물려받은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난황주머니입니다. 난황주머니가 무엇이냐면은 계란을 먹게 되면 노른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 옆에 보면은 물론 지금은 엄마와 자식과 탯줄로 연결이 되지만은 그 옆에 조그맣게 난황주머니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원시 양막류가 살았던 환경은요, 굉장히 덥고 습한 환경이었고요. 이 동물이 살았던 시대가 석탄기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에 해당되는 시기이고요. 오늘날보다 상선 온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약 35%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덥고 습한 환경에 주로 많이 살았던 동물은 곤충이라든지 전갈, 지네와 같은 다리에 마디가 있는 절지동물인데요. 이런 절지동물들은 당시에 산소 농도가 높아가지고 몸집을 많이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살았던 절지동물 중에는 날개 너비가 비둘기만한 것들도 있었고요. 그 척추동물과 다르게 이 절지동물은 몸 속이 아닌 몸의 겉에 표면에 외골격이라는 단단한 뼈대가 있었습니다. 이 단단한 뼈대로 덮여있는 이 절지동물들을 원시 양막류들이 사냥해서 먹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큰 턱 근육이 필요를 했는데요. 강력하고 큰 턱 근육을 발달을 시키면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아래턱을 닫을 때 사용하는 턱 근육은 아래턱 밑에서 출발을 해서 머리 위쪽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게 계속 커지다 보면은 이 머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기관인 뇌를 조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단단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아래턱을 발달시켰다가 머리가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부 양막류들은 되게 특별한 장치를 하나 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측두창이라는 것인데요. 눈 뒤에 거대한 구멍을 하나 뚫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눈 뒤에 있는 구멍을 측두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측두창 밖으로 턱을 닫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런 장치 덕분에 턱을 닫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뇌를 더 이상 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 뒤에 측두창이 하나 뚫려 있는 동물을 이제 단공류라고 하고요. 오늘날의 사람과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포유류가 이 단공류 안에 포함이 됩니다. 단공류보다 조금 늦게 등장하긴 했지만은 유사한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물인데요. 이 동물 같은 경우는 눈 뒤에 측두창이 2개씩 뚫려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고요. 그리고 눈 뒤에 구멍이 2개 뚫려 있다 해가지고 이공류라고 부릅니다. 이 이공류에 속하는 동물들은 이제 공룡을 포함해가지고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단공류와 이공류가 진화되었을 때 이 둘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크기는 똑같이 김밥 한 줄만한 크기였고요. 겉의 외형은 도마뱀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의 형태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됐는데요. 일단은 측두창을 먼저 뚫게 된 단공류가 다양한 먹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먹이를 먹게 된 단국류들은 거대한 초식동물 혹은 거대한 육식동물로 진화할 수가 있었고요. 이 중 일부 같은 경우는 작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체온 유지를 위해 털을 진화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드비니아라고 하는 단국류가 여기에 속하 있고요. 단국류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을 때 단국류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국류입니다. 이국류는 단국류가 번성을 할 때 경쟁에서 밀려나는 바람에 번성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등장 이후로 몇천만 년 동안은 작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이국류는 작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거대한 단국류를 피해 살아야 했지만 몸집이 작으면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그 점들이 있는데요. 조금만 먹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주어진 환경 내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개체군이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은 먹이만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수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 가지고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멸종하지 않고 잘 버티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억 5,100만 년 전쯤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바로 페른기 대멸종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대규모의 화산 활동에 의해 가지고 지구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변했는데요. 이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멸종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개체군이 비교적 적었던 거대한 단국류들이 많이 멸종을 하게 됐습니다. 거대한 단국류들이 이제 사라진 육상 생태계에는 빈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는데요. 이때 거대한 단국류들이 남긴 육상 생태계를 덩치가 작고 개체군이 많았던 이국류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국류들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 이전에 단국류들이 보여줬던 그 다양성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초식성인 악어 계열의 동물도 나왔고요. 두 발로 걷는 육식성 악어 계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에오랍토르라고 하는 최초의 공룡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다리를 날개 형태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익룡으로 진화한 이국류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때 단국류 같은 경우는 이국류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국류는 진화를 해도 과거의 이국류들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크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국류들이 이제 번성을 하면서 공룡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 남아있던 단국류들은 작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이국류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단국류들을 이제 포유류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룡의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룡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예민한 감각들을 이제 발달시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리한 시각과 예민한 청각, 그리고 뛰어난 후각을 이때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공룡이 이제 바글바글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새끼를 키우는 것은 더 어려웠겠죠. 포유류 조상들은 굉장히 특이한 장치를 하나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년 전, 그러니까는 쥐라기 시대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중국 일대에 그 마이크로도코돈이라고 하는 그 포유류 조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요. 이 동물의 혀뼈 화석이 비교적 최근에 학계에 보고가 됐습니다. 혀뼈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동물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 원래 원시 양막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혀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혀뼈에는 혀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마이크로도코돈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포유류 조상들은 오늘날의 포유류와 유사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혀뼈를 가지게 됩니다. 복잡한 형태의 혀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유연한 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물을 연구한 과학자는 마이크로도코돈뿐만 아니라 쥐라기 후기 때 살았던 포유류 조상들이 젖을 빨 수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젖을 새끼에게 먹이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젖을 먹임으로써 부모가 매번 그 공룡들이 잔뜩 바글바글하게 있는 세상으로 나갈 필요 없이 먹이를 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점에도 이제 새끼들을 잘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6,600만 년 전에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하늘에서 에베레스트산 크기만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구에는 먹을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때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트리케라톱스 같은 거대한 육식공룡들이 굶어서 멸종을 하게 됐고요. 거대한 익룡들도 이때 굶어서 절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운 좋게 살아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포유류 조상입니다. 이들은 공룡을 피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수많은 장치들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나중에는
신생대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공룡들이 보여줬던 그 다양함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진화하게 되었고, 일부는 오늘날 우리 인류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룡이 만약에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더라면 포유류는 과연 진화할 수가 있었을까요? 포유류가 공룡 시대 때 얻었던 예리한 청각, 시각, 후각, 그리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는 공룡이 있었기 때문에 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지 않았더라면 포유류는 이러한 장치들을 개발하지 않았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백악기말 대말종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뿐더러 우리 인류도 진화할 수 없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포유류를 만든 게 공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